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전기력과 관계되는 내용으로서 가만히 있는 이 정전화가 전화가 다른 전화에게 힘을 미치는 그 전기력과 관계되는 것을 배웠어. 그건 어떤 게 있었냐면 전기력은 원격력이기 때문에 원격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도입한다고 했지? 전기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고 했었단 말이야. 전기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이게 결국에는 사람이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개념을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려고 어떤 걸 만들었지? 전기력 선이라는 걸 만들어서 화살표로 가시화했었단 말이야. 똑같은 형식으로 배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장과 자기력선이야. 전기장과 전기력선은 전기력과 관계된 것이었지. 그러면 자기장과 자기력선은 무엇과 관계되는 것? 자기력과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력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 자기장과 자기력선이 왜 나왔으며 또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 자, 자기력이란 무엇인가? 전기력은 전하가 다른 전하에게 미치는 힘, 즉 쿨롱 법칙을 통해서 알아냈던 그 전기력을 얘기했던 거였다면 자기력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지. N극과 N극이 서로 밀고 S극과 S극이 서로 밀고 또는 N극과 S극이 서로 붙는 그런 힘, 이런 힘이 자기력이라는 거야. 자석에 의한 힘 또는 앞으로 이제 배울 거지만 전류에 의한 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한다. 이전에 전기력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전하였다면 이제는 움직이는 전하, 움직이는 전하는 전류를 형성하지 이 전류에 의해서 힘이 뭔가 생기는데 이걸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해요. 이것 역시 특징이 뭐냐? 원격력이라는, 즉 멀리 떨어져서도 작용하는 원격력이라는 특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원격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만들었을까? 그렇지? 자기장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된다고. 자기장. 자기력을, 즉 원격력을 설명하기 위한 장개념이야. 자기력에 의해서 공간이 뭔가 변한다. 자기력 때문에 이 자기력을 내는 물질, 자석이라던가 전류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간이 변한다. 이걸 뭐라고 했다? 자기장이라고 했다는 거지. 즉,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기장이라고 일컬었다. 즉 자석이 어디 공간의 한가운데 있다면 이 자석 때문에 뭔가 공간은 변화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변화에 의해서 다른 자석이 붙는다거나 밀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이 원격력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장개념이다. 중력장이나 전기장과 흡사하다. 다만 원인이 되는 힘이 자기력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자기장 역시 사람이 만든 개념이다 보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거든.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자기력선이라는 개념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자기력선은 뭐냐? 자기장을 가시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기장을 가시화해주는 것이다. 그럼 이 자기력선 역시 전기력선과 마찬가지로 화살표로 표현을 해줄 텐데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전기력선 기억나? 전기력선의 경우에는 플러스 1쿨롱을 놔두어가지고 그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을 쫙 모아서 화살표로 나타낸 거였어. 자기력선은 자기력의 방향을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애매하다. 왜인지 이제 얘기해줄게. 자, 자기력선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그릴 게 뭐냐면 자석을 그릴 거야. 전류에 의한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알고 있는 건 자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석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쉽다. 그래서 자석으로 설명할게. 자, 이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야. 그걸 이제 자기력선으로 그려보고. 근데 이 주변에 받는 힘을 받는 자기력의 방향을 자기력선으로 정의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가 애매해. N극을 기준으로 할지, S극을 기준으로 할지. 왜냐면 전하의 경우에는 플러스 1쿨롱 따로, 마이너스 1쿨롱 따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성질로서 존재를 했다면
자석의 경우에는 N극과 S극이 서로 쪼개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에 자석을 쪼개면 N극인 자석, S극인 자석이 만들어질 것 같지만 얘를 쪼개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쪼개어지는 대로 다시 N극 S극이 생기고 N극 S극이 생긴단 말이야. 자석은 쪼개도 N극과 S극이 분리가 되지 않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홀극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홀극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하기가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력선을 그릴 때는 자기력의 방향을 자기력선의 방향으로 한다 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을 쓰냐,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력선의 방향이라고 정의를 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전에 전기력선을 그릴 때는 플러스 1쿨롱을 여기 그리고 플러스 1쿨롱을 여기 그려가지고 얘들이 받는 힘의 방향을 조사했다면 이제는 주변에 뭘 깐다? 나침반을 깔겠다는 얘기야. 나침반. 그럼 나침반을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에도 나침반을 한번 그려보고 여기에도 나침반 그려보고 여기에도 나침반 그려보고 여기에도 나침반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나침반을 놔뒀을 때 이 나침반이 이 자석에 의해서 즉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렬을 하게 되는가 이걸 알아보겠다는 거야. 찾아보면 자 여기에서는 왼쪽 방향이 N극을 가리키고 여기에서는 어디? 오른쪽 방향, 여기에서도 오른쪽 방향, 여기에서도 왼쪽 방향이 N극을 가리키게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나침반을 여기 공간의 어느 점에 놔둬보면 나침반이 각각 위치마다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겠지. 이 N극을 가리키는 방향들을 모아서 그리는 게 자기력선이라는 거다. 이 외에도 여러 나침반을 그렸다고 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화살표의 방향을 모아보면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그려볼까? 이렇게 자기장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화살표로 나타내준 게 자기력선이라는 거죠. 전기력선과 똑같다. 자기력이냐 전기력이냐 차이만 있을 뿐 방식이라던가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다. 촘촘하냐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촘촘함의 정도. 여기가 자 N극 S 주변이 더 세지, 자석이 세지, 그걸 생각하면 돼. 여기는 어때? 촘촘하고 여기는 약간 널찍하단 말이야. 이 촘촘한 정도를 이용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표시해주는 건 마치 전기력선 역시 촘촘하면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걸 표시해주는 것과 같았지.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선 역시 절대 겹치지 않는다. 겹치면 나침반을 여기 놔뒀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리켰다가 저쪽 방향으로 가리켰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겹치게 그리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있지. 그릴 때는. 그걸만 유의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리고 이 자기력선을 했으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용어를 잠깐 정리해볼게요. 앞으로 주로 쓸 거기 때문에 관계되는 용어 두 가지만 자속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속이라는 용어. 자속은 뭐냐면 여기에 그려지는 자기력선 수를 말합니다. 자기력선 수. 얼마나 많은 자기력선을 그렸는가. 이걸 자속이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웨버라고 쓴다. 웨버. 그리고 또 어떤 용어가 나올 거냐면 자속 밀도라는 용어가 나올 텐데 얘는 뭐냐? 밀도라는 개념이 뭔가 부피분의 질량, 단면적분의 질량, 약간 이런 느낌이지. 밀도, 자속 밀도는 자기력선이 일정한 면적에 얼마나 통과하는가. 즉 다시 말해서 단위 면적당 자속을 의미하는 용어야. 그러니까 얼마나 촘촘한가를 나타내는 정도. 내가 말했지? 촘촘한 정도는 무엇을 나타낸다?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고 했어. 그래서 자속 밀도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자기장의 세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두 용어 잘 알아두자. 왜? 자기장에 대해서 배우니까 자기장이 세고 약하고 자기력선 그리는
그리는 이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자속의 경우에는 문자를 표현할 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고 이런 식으로 자속 밀도의 경우에는 뭐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고 했지 B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이 B는 뭐 단위 면적당 자속과 같다고 했지? 그치? 오케이?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 그러면 얘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 자기 역선수, 즉 자속의 단위가 웨버고 면적은 미터 제곱이지 웨버 퍼 미터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웨버 퍼 미터 제곱, 웨버 퍼 미터 제곱이라고 하면 귀찮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얘를 단위를 뭐로 쓸 것이냐? 테슬라라고 쓸 거야. 결국에 나타내는 게 뭐다?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인가를 나타낼 때 쓰겠다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나? 그럼 이런 용어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장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자. 사실 나침반을 놔두거나 철가루를 놔두거나 하면 정렬을 한다는 건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도 배웠어. 배웠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고등학생이라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자석뿐 아니라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초점을 둘 건 뭐냐?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첫 번, 일단 지우고 다시 해볼까? 첫 번째로 할 게 뭐냐? 자, 이제 숫자가 4, 전류에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자기력이라고 하면 뭔가 자석에 의한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건데 이걸 처음에 누가 밝혀냈느냐? 덴마크의 과학자인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있어.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어느 날 볼타 전지라는 전지의 시초인 애가 있어. 그런 전지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전류를 흘려보내는 실험을 했단 말이야. 그 실험을 하는 도중에 우연치 않게 그 근처에 테이블에 치우지 않았던 나침반이 있었어. 나침반이 있었는데 그걸 치우지 않고 그냥 전류 실험을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침반이 움직이더라는 거야. 분명히 그 당시 생각은 뭐였냐면 나침반이 움직이는 건 자석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데 여긴 자석이 없는데 왜 나침반이 움직이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침반이 고장났나? 해가지고 다른 나침반 새 것을 한번 가져봤겠지? 가져왔더니 또 다른 때는 나침반이 가만히 있는데 또 전류 실험을 하니까 즉 전류가 흐르니까 나침반이 또 움직이더라는 거야. 아, 나침반이 고장난 게 아니구나. 이거 뭔가 있다. 이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웨레스테드가 밝혀낸 게 뭐냐? 웨레스테드가 전류가 흐르면 무엇이 형성된다? 자기장이 형성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야. 오케이? 웨레스테드가 우연치 않게 볼타 전지를 가지고 전류와 관계된 실험을 하다가 나침반을 놔뒀더니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이 움직이더라. 그걸 가지고 웨레스테드는 뭘 밝혀내냐? 전류가 자기장을 형성하는구나. 이걸 밝혀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웨레스테드가 밝혀낸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어떠한 식으로 생기는가를 알아보자는 거야. 첫 번째로 뭘 할 거냐? 직선 도선에 의한 전류. 직선 도선에 의한 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도선이 이렇게 쭉 곧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이런 직선 도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얘가 자기장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는 알기 위해서 뭐를 설치하면 될까? 그렇지. 전기역선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 나침반이라고 했잖아. 그럼 자기장의 방향도 알 수 있으니까. 이 주변에 나침반을 막 설치를 해보는 거야. 설치를 해보면 나침반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그 방향들을 모으면 전기력선을 그릴 수 있고 그건 결국에 전기력선이 아니라 자기력선을 볼 수 있고 그건 결국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직선 도선이 어떻게 자기장을 형성하는가 알고 싶으면 주변에 나침반을 놔두면 된다.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판때기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그냥 놔두면 떨어지니까 판때기를 하나 이렇게
자,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렇게 직선 노선이 있으면 여기 판때기 이렇게 끼운 요런 상태. 여기에 이렇게 직선 노선을 놔두고 이 주변에 한번 나침반을 여기저기 설치해 놨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제 조사를 했지. 나침반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고 그 방향들을 정리를 했더니 자기장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기장이 신기하게도 이런 식으로 원의 형태로 자기장이 생기더라는 걸 알았어. 끊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원이 이렇게. 나침반을 여기저기 놔뒀더니 나침반들이 어떻게 원의 방향으로 이렇게 앵글이 위치를 밝히더라는 거야. 직선 노선에 의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더라는 거지. 뭔가 규칙성을 알겠니? 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뭔가 깔끔한 방향으로 뭔가 떨어진다는 게 그림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전류를 이쪽으로 돌려봤다가 왼쪽으로 돌려봤다가 오른쪽으로 돌려봤다가 여러 방향으로 조사해서 이 방향의 규칙성을 알아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앙페르라는 사람인데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이 자기장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매우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일 때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했지. 어느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지? 만약에 전류가 반대로 흐른다면 어떤 방향으로 생길까? 시계 방향이란 말이야. 즉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기장이 형성되는 방향은 뭔가 이 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거야. 그걸 매우 쉽게 표현을 해준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앙페르라는 사람이다. 어떻게 표현을 해줬느냐?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으로 맞춰 주었을 때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 쥐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든지 자기장의 방향을 쉽게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있지? 이 사람이 자기장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관찰을 했더니 이런 규칙성이 있더라 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지. 앞으로도 계속 쓸 거야. 이걸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오케이? 어쨌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지. 직선 도선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은 어떻게 이렇게 손을 쥐면 이런 원의 형태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라는 걸 한번 배워봤어. 그렇다면 자, 나침반을 쫙 놔두었을 때 이 촘촘한 정도를 비교해 볼 수 있겠지. 즉 자기장의 세기는 여기서 쓸까 저기서 쓸까 이런 것도 궁금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 거야. 자기장의 세기를 조사를 해봤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규칙성이 있더라.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라 직선 노선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멀면 멀수록 자기장이 약해지더라.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하더라 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전류를 흐르지 않을 때는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다가 전류를 흐를 때 자기장이 형성되었다면 전류의 세기와도 뭔가 자기장의 세기는 뭔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전류의 세기와 뭔가 자기장의 세기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전류의 세기가 세면 세일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세지더라. 즉 비례관계에 있더라. 는 걸 밝혀냈지. 근데 여기까지는 뭐냐면 비례관계만 알아낸 것이고 여기에 는이라는 관계를 성립해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다? 이런 상수가 필요했다는 거지. 요 상수. 이때 이 상수 K는 얼마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라고 하는 요 값으로 이건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해서 상수라고 하는 거지. 요런 관계에 있다라는 걸 밝혀냈어. 오케이?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촘촘한 정도는 어떻게 된다? 촘촘한 정도는 점점 느슨해진다. 가까울수록 촘촘한 정도가 더 커진다. 라는 사실, 또 전류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이 세진다. 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냈다. 이게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별 내용 없어. 그냥 자석도 자기장을 만들듯이 전류도 자기장을 만드는데 직선 도선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장을 만들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도선이라는 게 휘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휘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피어지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거지. 직선 도선을 이렇게 자꾸 구부리면 이런 원형 도선이 나오지? 이 원만 떼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야. 알겠지? 원만 떼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게 원형 도선인데 이 원형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뭔가 직선이랑은 조금 다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지.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자, 자기장의 방향. 이것 역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면 쉽다. 어떻게? 여기 각각 구간이 전류가 흐르니까 각각 구간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보면 원형 도선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서 오른손을 이쪽으로 맞추면 접선 방향으로 맞추면 이쪽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자기장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자기장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가고 자기장이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이쪽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가고 안쪽에서는 자기장이 나오는. 자, 이게 들어간다는 표시고 이게 나온다는 표시야. 들어가고 나오는 형태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고 만약에 옆에서 바라본다면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렇게 형성되더라는 거야. 물론 나침반을 두고 가지고 실험을 했겠지만 어쨌건 간에 우리는 이제 앙페르 법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앙페르 법칙으로 해봐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어쨌건 자기장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지.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자기장 방향은 알았으니까 이제 또 뭐가 궁금할까? 원형 도선에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세기의 자기장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게 궁금할 거란 말이야. 여기서 자기장 세기는 얼마일까? 이런 게 궁금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사실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만 구할 수 있다. 이 외적인 부분에서는 적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편이고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중심에서 반지름을 R인 원형 도선이라고 해보자.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정도만 그냥 외우는 그 정도까지밖에 다루지 않아. 어려워. 나머지는. 어쨌건 이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다시 해볼까? 무엇과 관계있는가?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중심과 멀어지지. 이것 또한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진다고 해서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아냈고 또 전류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어떻게?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리고 여기에 능을 성립하기 위해서 얘 또한 무엇이? 상수가 필요한데 직선 도선과는 조금 다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K-로 표현할게. 직선 도선과는 조금 다른데 이 값은 얼마인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라는 거야. 몇 배 차이 난다? 직선 도선과는 파이 배만큼 차이가 난다. 계산을 해봤더니 적분을 하고 별 수학적인 방법을 다 써봤더니 이런 값을 가지더라. 중요한 사실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사실은 직선 도선과 흡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런 관계를 알아내게 되었어. 오케이? 이게 지금 원형 도선은 어떻게 자기장을 형성하는가, 원형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러면 또 이게 끝인가? 그렇지 않아. 우리는 직선, 원형뿐 아니라 여러 가지 도선을 만들 수가 있거든. 여러 가지 도선을 만들 수가 있거든. 자, 다른 도선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는 꼬우기 쉬우라고 일부러 이런 통을 하나 준비한 거긴 하지만 이거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도선을 막 꼬을 거야. 빌빌빌빌빌 꼬을 거야.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막 꼬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꼬운 도전에서는 어떻게 자기장이 형성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걸 우리는 솔레노이드라고 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결국에 접근했던 방식이랑 다 똑같다. 전류의 방향을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흐른다고 한번 해볼까?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얘는 자기장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한번 알아보자. 이쪽에 흐른다면 여기에서도 어떻게? 이쪽, 여기에서도 이쪽, 여기에서도 이쪽, 여기에서도 이쪽 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뭐 교과서에서는 갑자기 이제는 이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앞쪽에 있는 선만을 다 따져봤을 때는 이거 뭐 아까 우리 그 원형도선이나 직선도선 했던 것처럼 똑같아. 다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가리키면 어때? 저 솔레노이드 안쪽에서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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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치? 다르게 해봐. 뒷부분에 흐르는 전류만 생각해볼까? 뒷부분에 흐르는 전류 생각해보면 자, 얘 뒷부분 감았을 때 이쪽 뒷부분 이 앞쪽에 흐르는 자기장 조사해보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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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즉 어떤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가?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게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이야. 뭐 여기서 손가락 이때는 전류 방향이 어떻고 뭐 내 손가락이 자기장이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전류 방향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한 가지로 하는 거야.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 손가락을 가리키는 건 어떻게? 자기장의 방향. 봐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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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쌓이니까 다 왼쪽으로 가버리겠지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솔레노이드에서는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솔레노이드 안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모두 균일하다는 거. 모두 균일하다. 라는 걸. 즉 가운데 이 솔레노이드 안쪽의 자기장의 세기는 모두 균일하고 세기도 이 안쪽에서 제일 세다는 것만 알아놓으면 솔레노이드에서 형성되는 자기장은 다 배운 거야. 오케이? 이런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 이런 방향으로 생기는데 그러면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B 다시 다시. 왠지 K 다시 다시 R분의 I일 것 같지만 이건 그렇진 않고 조금 달라. 맞아. 비례 상수는 원형과도 다르고 직선과도 달라. 이게 원형이 뭉친 거기 때문에 원형이 여러 개인 거랑 똑같지? 그런 거기 때문에 비례 상수는 조금 달라지고 R분의 I가 아니라 NI가 된다. N분의가 아니라 NI가 된다. K 다시 다시 NI가 된다. 이때 K 다시 다시는 얼마인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의 크기이고 상수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n이 무엇인가? n이 무엇이냐? 이 n은 L분의 n으로서 n이라는 건 전체 감 횟수고 L이라는 건 이 솔레노이드 자체의 길이를 말한다. 즉 전체 감은수, 총 감은수를 말하고 L이라는 건 길이를 말한다. 지금 뭐냐? 얘는 뭐냐? 단위 길이다. 감은수를 의미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얼마나 솔레노이드를 촘촘하게 감았냐? 촘촘하게 감으면 감을수록 뭐가 세진다? 촘촘하게 감으면 감을수록 자기장이 세진다. 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야. 헷갈릴 수 있겠지만 별로 헷갈릴 건 없어. 원형이라던가 직선은 R분의 I, 솔레노이드는 얼마나 촘촘하게 감았느냐? 단위 길이다. 예를 들어서 1m에 100번 감은 게 있고 2m에 200번 감은 게 있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이 1m만 봤을 때 어때? 둘 다 똑같이 1m만 봤을 때는 100번 감았지. 그럼 두 개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는 거야. 중요한 건 단위 길이당 감은수와 상관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놓으면 우리가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게 답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자면 자기장은 중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해봐.
직선 도선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 혼자만 있으란 말 없지. 옆에 또 얘가 있을 수 있잖아. 둘 다 뭐 이쪽으로 흐르는 애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얘에 의해서는 자 자기장이 어느 쪽? 자 누구냐? 앙펠이 오른손 법칙 써보면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하면 얘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이쪽에 형성될 거고 얘에 의해서는 자 오른손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면 여기에서 자기장은 얘에 의한 영향과 얘에 의한 영향을 다 받아서 나타난다는 거. 그게 중첩이야. 중첩. 그럼 얘에 의한 색이 구하고 얘에 의한 색이 구하면 어느 한 점에서의 자기장의 색이 구할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의 세기를 플러스로 놓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의 세기를 마이너스로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까 나왔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답이 플러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나오는 방향이 더 세서 결국 합해져서 나오는 자기장 전체 자기장의 세기는 나오는 방향이라는 거고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두 개 합쳐서 전체적인 자기장의 세기는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는 거고 이게 자기장의 중첩이야. 오케이? 하나 예를 들어볼까?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하나는 이쪽으로 전류 I가 흐르고 하나는 똑같은 방향으로 또 I가 흐른다. 그때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뭐 이런 문제를 뭐 접해볼 수 있을 건데 이런 거죠. 자, 안쪽에 있는 원형 도선에 의해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고 바깥에 있는 원형 도선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지. 그러면 자, 얘는 자기장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어떻게 구하는가? 반지름만 하면 볼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 반지름은 A, 이 반지름은 B라고 했을 때 전체 자기장의 세기는 뭐 K-A분의 I 플러스 K-B분의 I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또는 뭐 이게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버린다. 반대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게 뭐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 거야. 오케이? 요런 게 자기장의 중첩인데 사실 어려운 개념은 없고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 알면 돼.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다. 그걸 밝힌 사람은 누구? 웨를스테드라는 사람이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조사를 했을 거야. 뭐 직서 도선에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가? 원형 도선에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가? 솔레노이드에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런 걸 조사를 해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지. 자기장의 중첩까지 들어갔고. 아, 참.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뭐 굳이 안 해도 되긴 한데 교과서에 나오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토로이드라는 게 있다. 토로이드는 저 솔레노이드를 원형처럼 이렇게 구부리는 거야. 도너츠처럼. 그럼 어떤 식으로 형성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지? 이게 토로이드인데 이렇게 구부려 놓으면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겠어? 이런 식으로 형성될 거란 말이야. 자기장이. 이런 원의 형태로 자기장이 형성되거든.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핵융합 반응 같은 걸 할 때 뭐 전하를 가속시킨다거나 이런 데 뭐 사용을 하거든. 전하를 여기 넣으면 막 가속이 된단 말이야. 뭐 이런 데 사용을 하는 토로이드라는 것도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자기장과 자기력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